안녕하십니까, 차영주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의 가장 기초를 좀 여러분들과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GP가 최근에 각광을 받으면서 왜 HBM이 이렇게 각광을 받는지, 그러면 HBM이 각광을 받는데 왜 후공정이 각광을 받는지,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을 알아야죠. 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도체 산업 복잡하죠. 저 같은 문과생 입장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복잡합니다. 오늘 영상은 다행스럽게도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종목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을 쌓아갈 수 있는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눕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하는 반도체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계산을 하는 반도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비메모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메모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 이외에는 전부 다 비메모리 이렇게 불러왔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뭐죠? 기억을 하는 반도체고,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다? 계산을 하는 반도체다라는 거죠. 자,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한 표로 구분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실 텐데요. 메모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D램이죠.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고, HBM도 데이터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랜드 플래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SSD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기억과 저장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기억은 그냥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리죠. 그게 기억의 특징이죠. 저장은 뭐죠? 이것을 저장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겁니다. 소위 기억은 비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장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관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D램과 HBM은 기억 장치이고, 랜드 플래시하고 SSD는 저장 장치다라는 것도 메모리 속에서 구분이 가능하시죠. 그러면 시스템으로 와보겠습니다. 시스템으로 오면 CPU와 GPU가 크게 나누죠. CPU는 우리가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산을 하는, 정밀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직렬입니다. 따라서 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면 얘가 일의 속도가 늦어집니다. 얘는 소위 직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한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GPU는 병렬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CPU를 쓰는 거하고 GPU를 쓰는 것은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GPU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빠르게 일 처리를 할 때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는 거죠. CPU 같은 경우는 정말 미사일을 발사할 때 궤적을 어떻게 쏴야 되느냐, 어떻게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느냐라는 정확도까지 계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대충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GPU를 사용해서 빠르게 정보를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CPU는 기존에는 D램이라는 기억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CPU와 GPU는 계산하는 장치죠.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할 때 기억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한테 A 플러스 B는 무엇이야? 라고 질문을 하면 얘는 계산을 하죠. 그동안에 A 플러스 B는 뭐야? 라는 질문에 대한 것을 기억을 잠깐 해야 됩니다. CPU는 그런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게 D램이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GPU는 병렬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잠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경우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첫 번째 질문을 찾아가죠. 그게 바로 D램과 HBM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D램과 HBM, CPU와 GPU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D램 혼자 무엇을 할 수 없고요. CPU 혼자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계산과 기억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하는 것은 또 세분화되면 AP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두뇌에서는 AP는 기억과 계산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기억과 계산을 따로따로 놔두면 공간이 안 되죠. 따라서 AP는 계산과 기억, 저장까지
한꺼번에 하는 통합 시스템 반도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PU 같은 경우는 신경망 반도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에 NPU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의 뇌구조인 신경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스마트폰에 집중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고, 이미지 센서도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뒤에 보면 카메라가 3개가 있습니다. 동일한 카메라가 아닙니다. 하나는 광학 카메라고 각각의 다른 카메라죠. 이게 이제 사물을 찍게 되면 이 사물을 찍은 것을 이미지 센서가 보정을 합니다. 순간 보정을 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반도체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구분하면 반도체는 크게 뭐다? 기억하는 거와 계산하는 걸로 나눈다.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토대가 완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주로 사용하는 건데 대부분의 반도체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엣징, 증착, 금속 배선, 테스트, 패키지 이렇게 나오죠. 1번서부터 6번까지를 우리는 전공정이라 부르고요. 7번서부터 8번까지를 후공정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전공정 과 후공정을 얘기할 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웨이퍼 제조는 여러분들 뭐 반도체 하면 둥그런 원판이 기억나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도 둥그런 원판이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도 치포 동맹을 얘기할 때 웨이퍼를 들고 왔죠. 이게 이제 실리콘 웨이퍼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래를 녹이면 그 안에서 실리콘이 나오는데, 실리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이제 뭐 액체이기 때문에 둥근 기둥 형태로 나옵니다. 그것을 슬라이스로 자른 게 웨이퍼다. 그 웨이퍼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산화공정은 그 웨이퍼, 둥그런 웨이퍼에다가 이사기소를 통해서 산화막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통하지도 않는 그런 개념이죠. 통할 때는 1번, 통하지 않으면 0번. 반도체는 1, 0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를 산화시키면, 우리가 이제 산화시킨다라는 것은 철이 녹슨다라는 개념이죠. 웨이퍼에 전기가 통하는 거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웨이퍼를 만들고 여기에 전기가 통하는 것과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구분시키는 개념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토 공정은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둥그런 원판에다가 여기다 이제 칩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양한 장치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할 수 없죠. 이럴 때 밑그림을 그리는데, 이 밑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나노 장비이기 때문에, 나노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굉장히 미세합니다. 이것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노광 장비라는 걸 통해서 여기다 사진을 우리가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감광액이라는 거죠. 감광액은 여러분들 옛날에 흑백 사진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진관에 그 사진 현상을 맡기면 액체에다 담가놓으면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게 감광액입니다. 그래서 결국 웨이퍼에다 감광액을 깐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진으로 설계도를 뿌려버리면 거기에 설계도가 입혀지겠죠. 그 작용이 포토 공정이다라는 거죠. 엣징, 우리가 이제 식각이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설계도가 이제 이 웨이퍼에 얹어진 거죠.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야죠. 잘라내는 게 식각 공정, 엣칭 공정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증착과 이온을 넣는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지만 이제 세세하게 여기다가 이제 설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기가 통해야 할 때가 더 미세해지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집어넣는 게 증착과 이온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데는 확실하게 전기가 통하지 않게, 전기가 통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전기가 통하게,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 이후에 각 소자에다가 전원을 연결하면 드디어 반도체가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3번 이후에 4번, 5번, 6번은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더 미세하게 들어가고 더 미세하게 들어가면 또 그거에 대한 절연을 입혀야 되고 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최종 우리가 6번까지 나온 거죠. 근데 4번, 5번, 6번 같은 경우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이런 걸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라이버를 가지고 무슨 깎아내고 뭐 송곳을 가지고 깎아내고 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다양한 기체와 액체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히토류를
수입해 오기도 하고 일본에서 장비를 수입해 오기도 하는 그러한 과정이 생기는 거죠. 정말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깎아내고 붙이고 하는 것을 액체와 기체로 하다 보니까 히토류까지 찾아내게 됐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후공정이 되는 거죠. 테스트 공정입니다. 만들어진 것 웨이퍼를 테스트를 하고 온도를 높이거나 온도를 낮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술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선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웨이퍼를 최종적으로 반도체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수선이 불가능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표시를 해서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거죠. 여기서 수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산 단계, 그러니까 라인에 이제 웨이퍼를 얹고 착착착착 진행됐을 때 최고의 완성률을 수율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테스트 공정에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패키징 공정입니다. 이렇게 테스팅이 된 정말 작은 칩, 처음엔 둥근 원판이었던 것이 작은 칩으로 변하죠.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반도체 성능을 결정합니다. 이건 하나 가지고 이게 반도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PC를 분해해보거나 휴대폰을 분해해보거나 노트북을 분해해보면 메인보드라는 게 있었죠. 메인보드에 보면 금속으로 뭐가 입혀져 있거나 아니면 검은 걸로 뭐가 입혀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라는 건 눈에 보이죠. 그 정도까지 하려면 패키징 공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는 홀로 뭐가 되진 않습니다. 전원을 공급해서 반도체가 구동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패키지 기판인 PCB에다가 얻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하나 얻느냐,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8단까지 얻느냐, 전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전원을 하나 연결하느냐, 8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면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GPU가 필요한 건 HBM이죠. HBM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바로 어디다? 후공정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관련주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공정에서는 왜 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원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나노급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전공정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에서 반도체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후공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정은 칩 하나하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후공정은 그렇게 온 것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전원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반도체 회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력으로 무엇을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D램의 약 45%, 랜드 플래시의 약 35%를 점유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뭐의 강자다? 메모리의 강자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시스템 반도체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데이터로 30%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같은 경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하고요. 막말로 삼성전자 메모리든 하이닉스 메모리든 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 쪽은 이거와는 좀 다르죠. 정밀하게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데 삼성전자가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그다음에 AP,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결국 카메라 쪽에 조금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양한 반도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시스템 측에서 삼성전자는 어디에 강하다? 파운드리, AP, 이미지 센서. 그러면 결국 메모리와 휴대폰 쪽의 시스템 반도체에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D램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휴대폰과 서버용 D램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2021년에 SK하이닉스가 곽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그 서버 투자가 이루어졌었죠. 그 부분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타깝게도 회사의 매출의 90%가 D램이다라는 점이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이번처럼 HBM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D램 쪽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TSMC는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1위입니다. 근데 이 TSMC의 파운드리 쪽을 보면 스마트폰이 50%고요.
고성능 컴퓨터가 31%, IoT, 사물 인터넷, 통신 장비, 자동차 이런 순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의 장점은 뭐냐면 고객들이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안 하냐? 하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해를 받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TSMC 두 군데에 이제 뭐 하청을 주려고 저울질할 때 삼성전자한테 주면 야 우리 반도체 도메인 유출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삼성전자도 물건을 만드니까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TSMC는 당당하게 우리는 가장 쾌적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설파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TSMC는 본격적인 그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싸움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GPU 약 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분야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대를 잘 만나서 곽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인텔은 CPU의 강자입니다. 하지만 인텔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로 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인텔이 택한 게 뭐죠? 유럽 시장의 진출이죠. 유럽도 반도체 법을 만들면서 공장들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인텔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 삼성전자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이 파운드리에 대한 공략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겐 잠재적인 악재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스마트폰용 반도체의 강자입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있고 성능도 그렇게 고사양 성능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애플 같은 경우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이 점은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퀄컴 같은 경우는 통신 부분에 있어서 강자죠. CDMA라는 다중 접촉 방식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퀄컴을 살린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CDMA가 미국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인기를 못 끌었는데 우리 SK텔레콤이 이것을 채택함으로써 이게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되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스냅드래곤 시리즈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건 휴대폰용 통신 반도체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세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는 계속 진화할 거고 그리고 치포 동맹이라든지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도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그러한 변화를 가장 빠르게 캐치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인공지능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